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5월 25일 경상북도 경산시 36살이었던 여성 정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 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20분쯤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들러서 하원할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 어린 딸은 이내 엄마 품에 안겨서 곤히 잠들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자택 아파트에 도착한 정 씨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요. 얼마 후 그녀가 사는 층에 도착합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한 남자가 집 앞 복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남자와 마주한 정 씨는 순간 무작정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해서 방향을 트는데 남자가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곧이어 정 씨를 넘어뜨리더니 그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무자비로 폭행합니다. 정 씨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품속에 있는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네, 그녀는 현재 임신 2개월 차의 임산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의 폭행은 계속되었죠. 그는 미리 준비해온 길이 40cm짜리 망치로 정 씨의 콧등과 뺨, 얼굴 쪽을 가격합니다. 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망치 자루가 결국 부러져 나갔는데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러진 자루 부분으로 몇 번이고 얼굴을 더 가격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공격으로 정 씨는 정신이 혼미해졌고요. 이윽고 남자는 그녀의 얼굴 위로 길이 12cm짜리 칼을 내려 찍습니다. 이후로도 머리, 얼굴, 가슴, 배, 옆구리, 팔, 어깨까지 정말 온 몸을 무려 26차례나 닥친 대로 공격합니다. 이때 소란을 들은 주민이 상황을 눈치채고 즉각 신고를 했고요. 곧이어 아파트 관리소 직원도 달려왔죠. 그 당시 목격담에 따르면 이 피범벅이 된 현장에서 범인은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3살짜리 딸, 이 아이는 엄마가 흘린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이에겐 전혀 외상이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 중에서도 정 씨가 딸을 지키려고 필사적이게 노력했던 부분이겠죠.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상태가 위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6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범인. 그는 42살의 김남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고 당시에 도주할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범인이 주로 그 범죄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한 걸 다 이뤘으니 뭐 될 대로 되라 식이었던 거죠. 즉 그는 처음부터 정 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철저히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9월이었는데 피해자 정 씨는 당시 22살,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당시 34살이던 김남국을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내 연애의 감정이 싹텄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연애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남국이 이 정 씨와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 굉장히 집착했고요. 또 수차례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결국 두 사람은 4년간의 끈질긴 연애 끝에 결별하게 되고 이후 정 씨는 번호도 바꾼 채 그와 연락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한편 김남국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는 정 씨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별을 하고 나서의 행보도 심상치 않았죠. 정 씨와 헤어지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정 씨, 그녀를 찾아내기 위한 추적을 시작해요. 너무 무섭죠. 한편 정 씨는 결별한 후에 약 1년 만인 2006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김남국이 그녀를 추적하다가 뒤늦게 이걸 알아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이건 곧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의 집을 알아낸 김남국은 그녀 주변을 맴돌면서 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마침내 정씨와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정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남편한테 너랑 나랑 사귄다는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죠. 심지어 정씨의 가족들에게도 접근해서 전화, 문자로 협박을 이어갑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결국 참다 못한 정씨는 김남국의 스토킹 증거들을 다 모아서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2007년 부산지법은 김남국이 정씨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한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는 지금과 좀 달리 스토킹과 협박에 간대했던 시절이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연인 사이였지 않냐라면서 그 전 남친의 집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져요. 김남국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감옥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의 분노는 점점 더 극에 달했습니다. 반성이요? 반성은커녕 정씨 네가 나를 감히 고소해? 하면서 강한 악의를 품게 되죠. 이후 김남국은 은밀하게 정씨 아파트 주변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녀의 행동 패턴과 또 생활 반경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정씨가 매일 오후 2시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홀로 귀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건 당일 그는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까지 이 모든 범행 도구를 챙겨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 집 앞 복도에서 정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녀가 아이를 품고 들어오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빼앗은 거고요. 참고로 그가 범죄를 저지른 날은 자신의 2년 집행유예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정씨가 사망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남국은 이제 살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아예 거부해버려요. 재판이 이어졌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긴 묵비권을 깨고 입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꼬락서니가 더 가관입니다. 김남국이 살해 동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정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내가 더 피해자라고요. 날 협박범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년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애까지 낳았으니까 이건 걔 잘못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김남국은 과거 정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선고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는 걸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연인 간의 이별에서 특히나 일방적인 통보를 당했다면 상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계획해요? 결코 정상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김남국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씨와 김남국이 교제를 했던 그 4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합니다. 과연 정씨가 정말로 원해서 연애를 이어갔을까요? 김남국 행적으로 봐서 정씨는 어쩌면 계속 이별을 원했지만 강요, 협박, 게다가 자해소동까지 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마침내 정씨가 이별에 성공했고 이 소나기를 벗어난 듯 했지만 결국엔 이 사회적인 솜방망이 처벌 속에 그녀는 몇 년 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은 김남국에게 사형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딸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해 죽이는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겼죠. 그리고 또 사실상 임산부를 살해함으로써 두 생명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볼까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이 운운되고 있는 재판 중에서도 계속 정시탄만 하고 반성 안 한 거예요. 하지만 김남국은 이 선고를 받은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합니다. 근데 이때 검찰도 맞항소를 해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 반영해야 하고, 이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경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하게 사형을 주장했죠. 결국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 인면수심의 범죄 사건은 대한민국 스토킹 범죄의 아주 대표적인 잔혹 케이스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단순히 전 연인끼리 이별하고 하면서 다툼 끝에 벌어진 비극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지금도 검색창에 스토킹 살인이라고 검색하면 최근까지도 수많은 관련 범죄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21년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까지. 이 모두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스토킹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가해자가 이 피해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선언하거나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럼 나의 권위에 네가 감히 도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김남국의 경우에도 정 씨를 어떤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니까 내가 그녀의 목숨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입니다. 반복적으로 상대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은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일단 이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봐도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에 그쳤고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 조항 중 반의사불벌죄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더 이상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조항이죠. 따라서 가해자는요. 이걸 빌미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연락을 할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끝내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2022년 9월에 벌어진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 전주환은 사건에 앞서서 피해자에게 이미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달라 연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게 실패하자 자기한테 중형이 내려질 게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고를 하루 앞둔 그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던 겁니다. 수사 결과 이건 명백한 보복 범행으로 알려졌죠.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력히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년간 계속되는 동일한 범죄 패턴, 하지만 여전히 아니란 법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스토킹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또 그들이 죽어나가는 걸 봐야 할까요? 한때요, 스토킹 또한 사랑의 한 방식이다라고 말하던 황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범죄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스토킹은 잠재적인 살인이라고요. 법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내미는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애착의 가면을 쓴 비뚤어진 집착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